경기도 수원 외곽 오래된 시골 도로를 따라 달리는 2일번 버스. 비는 조용히 창을 두드리고 노란색 낡은 버스는 진흙 묻은 도로를 천천히 흔들리며 지나간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 이름은 최동석. 53세. 이마엔 깊은 주름, 피곤이 쌓인 눈가엔 늘 붉은 실핏줄. 그는 매일 똑같은 길을 돌고 똑같은 풍경을 지나며 가끔은 자신이 움직이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사실은 매일 그랬다. 그날도 그는 그녀를 봤다. 아니, 그것은 한 마리 개였다. 작은 정류장, 낡은 지붕이 삐뚤어진 그곳.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여름날에도 거기엔 항상 같은 모습의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가 앉아 있었다. 고개는 살짝 기울어져 있고 눈동자는 늘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며 꼬리는 바닥에 조용히 감겨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동석은 처음엔 그냥 넘겼다. 시골에는 유기견도 많고 떠도는 개도 흔하다. 하지만 이 개는 달랐다. 5년. 계절이 5번 바뀌는 동안 그 개는 단 하루도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동석은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전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한 장면이 떠올랐다. 회상. 5년 전 그날은 눈이 흩날리는 겨울 오후였다. 늦게 탄 손님은 허름한 회색 외투를 입은 노인이었다. 한 손엔 무거운 보따리, 다른 손엔 리드줄을 탄 하얀 진돗개가 있었다. 기사 양반, 아들 집에 좀 가려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네. 동석은 그날 마음이 좋지 않았다. 회사에서 경고도 받고 기름값은 또 올랐고 승객들은 계속 민원이었고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그럼 가까운 데까지만 모셔다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규정이라서요.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동석은 중간 지점에서 그들을 내렸다. 진눈깨비가 바람을 타고 부는 외진 도로변. 노인의 등은 작고 개는 그녀의 곁을 조용히 따랐다. 그 다음날 동석은 지역 뉴스에서 한 기사를 봤다. 지난밤 도로 옆에서 7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아들 집으로 향하던 중 실신한 것으로 추정. 사진 속의 외투, 그리고 개. 그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고 삶은 다시 반복되었다. 그런데 지금 그 개가 아직도 거기 있다. 동석은 그날 처음으로 버스를 멈췄다. 정류장에 내린 그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이봐, 너. 혹시 걔는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경계도 없고 반가움도 없다. 그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눈동자. 그 순간 동석의 머릿속에 그날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죄송합니다. 그 말도 하지 못했던 그날. 비가 또 떨어지기 시작했다. 걔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 익숙한 듯 비를 맞는 것도 익숙한 듯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심했다. 내가 잘못한 거라면 이제 갚아야지. 그날 이후 동석은 매일 버스에 사료를 조금씩 챙기기 시작했다. 은색 통에 담긴 작은 알갱이. 누가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행동.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참회의 시작이었다. 이거라도 받아줘야 내가 조금은 덜 나쁜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개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통을 내려놓았다. 개는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마치 나는 기다리는 중이야. 먹는 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동석이 돌아설 무렵 그 개는 조용히 일어나 사료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하나를 천천히 씹었다. 그 순간 동석의 눈 안쪽이 뜨거워졌다. 그래, 고맙다. 그는 뒤돌아서며 마음속에 작게나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동석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자신이 몇 년 전 써놓고는 덮어버린 낡은 공책. 그 속엔 버스 운행 기록과 승객에 대한 짧은 메모들이 있었다. 12월 11일 눈 나이 든 여자 승객 진돗개 동반 800원 부족 덕현 삼거리에서 하차. 그는 손가락으로 그 날짜를 덧그리며 중얼거렸다. 그날이었군. 그날이 다음 날 그는 버스를 세워둔 채 조용히 그 개에게 다가가 물었다. 혹시 내 주인 이름이 김복순이니? 물론 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 개의 귀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동석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다시 길을 나섰다. 5년 전 자신이 할머니를 내려줬던 덕현 삼거리부터 그녀가 가고자 했던 아들의 주소를 찾기 위해 시청 민원실까지 하루, 이틀, 사흘 그는 마치 그 할머니가 걷던 길을 자신이 대신 걷는 것처럼 한 걸음씩 천천히 그 발자국을 밟아갔다.
며칠 후, 며칠 후, 동석은 마침내 한 낡은 연립주택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다. 김성훈 씨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시죠? 저는 당신 어머님을 5년 전쯤 버스에 태웠던 사람입니다. 그 말에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침묵. 동석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때 끝까지 모셔다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남자는 무표정하게 동석을 바라보다 문득 작게 속삭였다. 그게 아직도 있나요? 네. 정류장에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눈이 흔들렸다. 숨소리가 달라졌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그대로 주저앉았다. 내가 어머니를 찾지도 못했어요. 그때 다퉜거든요.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오셨던 줄은. 동석은 말없이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둘은 그렇게 오래도록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엔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걔가 앉아있던 그 정류장에도 아마 그 빗소리가 닿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면. 정류장 며칠 뒤 두 남자는 함께 버스에 올랐다. 이번엔 요금도 규정도 없었다. 목적지는 단 하나. 그녀가 멈췄던 자리. 걔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개가 고개를 들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김성훈이 천천히 개에게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며 말했다. 엄마가 너한텐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걔는 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의 무릎 위에 머리를 살포시 얹었다. 5년, 1825일. 멈춰있던 시간은 그 순간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걔는 더 이상 정류장에 있지 않았다. 그 대신 김성훈의 작은 아파트 거실 한편 낡은 러그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처음엔 방 한 구석에 웅크려 벽만 바라보던 걔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짖지도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다. 성훈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아 며칠째 아무 말 없이 사료를 놓아주고 물을 갈아줬다. 동석은 그런 그를 멀찍이서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그냥 개가 아니야. 이 아이는 죄책감과 기다림으로 엉켜버린 어떤 생명 그 자체다. 성우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단번도 그 정류장 근처에 가지 않았다. 솔직히 그날 어머니가 오신다는 전화를 끊었어요. 화가 나 있었고 바빴고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다음 날 뉴스에 나온 사진 보고 근데 무섭더라고요. 그 장소에 가는 게, 걔를 보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마지막 표정을 상상하는 게. 그때 동석이 입을 열었다. 저도 그날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날의 눈, 그날의 차가운 바람,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내리며 했던 말. 괜찮아요, 기사님. 걔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내 아들이 좀 멀지만 걷다 보면 도착하겠지요. 며칠 후 성우는 조심스럽게 걔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너 이름이 뭐였을까? 아니면 혹시 어머니가 불러주던 말이 있었을까? 그 순간 걔가 살짝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성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엔 분명히 무언가 담겨 있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그 무언가. 성우는 문득 아주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우리 복실이 엄마 따라 다녀야지. 복실이. 그가 그렇게 불렀을 때 걔 복실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의 무릎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머리를 얹었다.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거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이 아이가 5년을 기다렸어. 날 대신해서 당신 곁을. 그리고 난 그걸 모른 척했어. 그는 그렇게 혼잣말하며 복실이를 가볍게 안았다. 복실이는 처음으로 그 품에 조용히 몸을 맡겼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창밖엔 또다시 조용한 빗소리.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다. 이제는 합에. 동석의 집. 동석은 버스 정류장 사진을 오려 벽에 붙였다. 그리고 옆에 작은 쪽지를 붙였다. 그 자리에 머무른 이유. 우리가 외면했던 한 존재의 기다림을 이제는 함께 기억하려 합니다. 그는 조용히 버스 노선 지도를 접고 자신의 회색 유니폼을 바라보았다. 운전만 한다고 해서 모든 걸 태우는 건 아니었어. 그는 중얼거리며 오래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할머니가 내렸던 그날 버스 안에 남아있던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성훈아, 엄마가 간다. 가는 길이 힘들어도 꼭 만나고 싶다.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석은 그 종이를 성훈에게 건넸다. 그날의 끝맺지 못한 마지막 문장. 그것이 다시 연결된 순간 성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복실이와 함께 작은 꽃다발을 들고 도로 옆 그 마지막 장소로 향했다. 꽃을 내려놓고 복실이는 조용히 한 바퀴를 돌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다. 하지만 이번엔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건 인사였다. 그날 이후 성우는 매일 새벽이면 복실이와 함께 산책을 나섰다. 그는 복실이에게 조용히 말을 걸곤 했다. 너는 다 기억하고 있었지.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었는지도. 어느 날 동석이 조심스럽게 성훈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성훈 씨, 이거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날 근처에서 경찰이 수거했던 유품이에요. 그때 정리가 안 된 채로 보관돼 있었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제가 받아두었습니다. 그 봉투 안엔 작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네가 한번 찾아가 줄 수 있을까? 성훈아, 이건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일이야. 엄마 친구 중에 네가 어릴 적 돌봐준 선생님이 계시단다. 그분이 요즘 많이 아프단다. 네가 그분을 한번 찾아가 줄 수 있을까? 편지 아래엔 한 주소가 적혀 있었다. 수원 외곽 작은 요양원. 성훈은 멍하니 그 글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게 뭐죠? 어머니가 왜 이런 걸? 동석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 어머님은 그저 당신을 보러 가시던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어떤 전달자가 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지 못한 말을 당신을 통해 이어주고 싶었던 거겠지요. 며칠 후 성훈은 복실이와 함께 그 요양원을 찾았다. 입구에서 한 간호사가 그를 맞았다. 김성훈 씨, 어르신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 거의 말을 못 하시는데 매일 복실이 복실이 하셨어요. 그 이름만 들으면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고요. 병실 문을 열자 한 노인이 침대에 누워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성훈은 다가가 인사했다. 어머니 친구분 맞으시죠? 김복순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눈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성훈은 그 손을 잡으며 느꼈다. 어머니의 체온과 닮아 있었다. 어머니가 당신을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절 보내신 것 같아요. 그날 밤 성우는 복실이를 옆에 두고 요양원 밖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달빛 아래서 복실이는 고요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성우는 문득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통해 자신을 남겨. 내가 네게 남기고 싶은 건 다정함이야. 미움도 후회도 다 가라앉는 날이 와. 그땐 꼭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길. 며칠 뒤 버스 종점 동석은 버스를 세운 뒤 조용히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변함없이 정류장이 있었고 이젠 빈자리만 남은 곳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엔 무언가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문득 운전석에 작게 써둔 글귀를 떠올렸다. 기다림은 끝났지만 기억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버스에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에게 인사하듯 손을 살짝 들어 올렸다. 잘 있어요, 할머니. 요양원에서 돌아온 밤, 성우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어 뒤적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남긴 유품 중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복실이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 병든 몸으로 버려져 있던 걸 성훈이가 먼저 발견했지. 그는 사진 속에 어린 자신을 바라보았다. 작은 손으로 하얀 강아지를 껴안고 있는 그 모습은 기억 속 어렴풋한 장면을 선명하게 떠오르게 했다. 엄마, 그땐 내가 울면서 데려오자고 했었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복실이를 바라보았다. 복실이는 그 말에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리고 그 순간 복실이는 갑자기 일어나 거실 한쪽을 향해 걸어갔다. 조용히 낡은 책장이 있는 구석으로. 거기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보관함. 복실이는 그 앞에 앉아 천천히 앞발로 상자를 두드렸다. 성우는 놀라 상자를 꺼내 조심히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와 짧은 편지가 담겨 있었다. 편지. 이 테이프는 언젠가 네가 들을 날이 오길 바랐단다. 엄마는 그날 널 혼내기 위해 간 게 아니야. 오히려 사과하려고 했단다. 그동안 엄마는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했고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을 보지 못했어. 그게 너무 미안해서 마지막엔 네 목소리를 듣고 웃는 얼굴로 안아주고 싶었단다.
테이프를 재생기 안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자꾸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성훈아, 우리 복실이 잘 지내니? 엄마는 이 아이가 너처럼 착해서 늘 고맙고 든든했다. 엄마는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그런데 이상하지. 이 아이가 나보다 내 곁에 더 오래 있었구나. 그래서 복실이가 널 다시 웃게 만들 수 있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 순간 성우는 숨이 멎는 듯 가슴이 먹먹해졌다. 복실이는 이미 조용히 그의 옆에 다가와 있었다. 그 눈빛은 말이 필요 없었다. 오로지 기억과 용서로 가득한 눈빛이었다. 성우는 무릎을 꿇고 복실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복실아, 너도 엄마와 함께 있었구나.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처음으로 복실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가슴속 응어리 같은 말을 꺼냈다. 미안하다. 널 혼자 남겨서 너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복실이는 작게 몸을 부르르 떨더니 그의 뺨을 살며시 핥았다. 비로소 그들은 함께 울었다. 며칠 후 요양원 근처 작은 교회 성우는 그곳에서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모를 확인했다. 만약 복실이가 너를 다시 받아준다면 이곳에 데려가줘. 내가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에 복실이의 이름을 올렸거든. 작은 교회 옆 벚꽃나무 아래엔 조그마한 돌 비석이 있었다. 복실, 기다림으로 사랑을 지킨 존재. 그곳에 도착하자 복실이는 그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았다.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평화로웠다. 마치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 성우는 그 옆에 꽃 한 송이를 놓으며 말했다. 이젠 너도 기다림을 놓아도 돼. 복실이는 요즘 들어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자며 성운을 끌고 나가던 녀석이 이제는 아침 햇살이 드는 거실 구석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성우는 어딘가 이상함을 느꼈다. 복실이의 걸음은 전보다 느려졌고 식사량도 점점 줄고 있었다. 어느 오후 동네 수의사인 강 선생에게 진료를 받으러 갔다. 나이 탓도 있지만 이 아이 아마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정신적인 충격도 크고 몸이 많이 지쳐 있어요.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몇 년이 어떤 시간들이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은 뭐든지 편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며칠 후 성훈은 우연히 버스 안에서 어릴 적 친구인 윤재를 다시 만났다. 성훈이 맞지?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그는 마을 복지센터에서 일한다고 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다. 혹시 내 어머니가 예전에 어떤 여자아이랑 자주 병원에 들렀던 거 기억하냐?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 지민이라고 기억해?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집도 없이 엄마랑 떠돌던 아이였는데 너희 어머니가 병원비도 내주고 도시락도 챙겨주고 마지막엔 그 엄마가 쓰러졌을 때 너희 어머니가 지민이를 맡아 길러주려고 했었어. 지민이 지금은 잘 지내. 대학도 다니고 장학금 받으면서. 근데 너희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울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엄마라고 불러본 사람이었대. 그날 밤 성우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깊이를 알게 되었다. 그는 복실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넌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몰랐던 엄마의 모습도 그 아이도 그리고 내 어리석음도. 복실이는 눈을 살짝 감은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옆에 놓인 작은 쿠션에는 어머니가 수놓았던 문구가 있었다. 사랑은 말이 아닌 기다림으로 남는다. 며칠 뒤, 며칠 뒤 윤재는 성훈을 지민과 만나게 해주었다. 지민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은 깊었다. 그분 저에게 희망이라는 말을 처음 알려주신 분이에요. 엄마가 죽고 난 뒤에도 누군가 날 안아준 건 처음이었어요. 지민은 조심스레 복실이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복실이야, 너도 기억하지? 나 너랑 엄마랑 같이 공원 갔던 거. 복실이는 천천히 일어나 지민의 무릎에 고개를 얹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춘 듯한 고요가 흘렀다. 성우는 깨달았다. 복실이는 단순히 할머니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 전부를 지키기 위해 기다려온 것이었다. 그날 밤 성우는 편지를 한 장 썼다. 주소는 없다. 받는 사람도 없다. 단지 그 마음을 기록하기 위해. 엄마,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복실이는 아마 엄마의 마음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결국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이라는 걸. 복실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이른 새벽이었다.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비대음과 함께 복실이는 거실 한복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딘가를 향해 가려는 듯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었다. 성우는 놀라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어디 가려고 그래. 지금은 쉬어야 해. 하지만 복실이는 약하게 꼬리를 흔들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한때 그녀가 기다리던 낡은 정류장이 있었다. 그날 오후 성우는 결심했다. 마지막 산책, 너랑 나랑 함께 가자. 복실이를 안고 오래된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차가운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복실이는 고개를 들어 오래된 벤치를 바라보았다. 그곳 다섯 해를 묵묵히 지켜온 자리. 성우는 벤치 앞에 복실이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치 누군가를 향해 왔어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때 근처에서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 아이, 아직도 이 자리에 있었군요. 그는 이 동네에서 오래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 김 노인이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이 아이가 여기까지 뛰어와선 온몸이 젖도록 비를 맞으며 밤새 울더군. 성우는 숨을 삼켰다. 우린 처음엔 그냥 떠돌이 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야 알았지.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걸. 김 노인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내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말했어. 사람보다 나은 마음을 가진 존재가 복실이라고. 성우는 벤치 옆에 무릎을 꿇었다. 복실아, 이제 됐어. 기다림은 끝났어. 너는 정말 잘했어. 복실이는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머리를 올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정류장 방향을 응시했다. 성운도 함께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들은 동시에 느꼈다. 누군가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복실이는 고요한 아침에 성운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고통 없이 조용히 마치 오래 기다리던 편지를 전부 전달한 사람처럼. 성우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안고 말했다. 넌 엄마였고 친구였고 내가 놓치고 있던 마음이었어. 마지막 안식처 성우는 복실이를 정류장 뒤편 작은 숲속 벚꽃이 흩날리는 언덕 아래에 묻었다. 그 자리는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앉아 마을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던 자리였다. 그는 작고 따뜻한 비석 하나를 세웠다. 복실, 가장 오래된 기다림이 가장 깊은 사랑이 되다.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의 이름을 새겼다. 한정숙, 한 사람을 끝까지 기다린 존재.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찾아와 그 자리에 꽃을 놓고 작게 인사를 건넸다. 어느새 그곳은 작은 게 정원이 되었다. 어느 날 성우는 그곳에서 지민진과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복실이가 없으니 조용하네요. 그래. 하지만 이상하지. 아직도 저기 앉아 있는 것 같아. 성우는 벤치 옆 햇살 드는 자리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나도 누군가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복실이를 떠나보낸 지 한 달이 흘렀다. 정류장 옆 벤치엔 여전히 바람이 불었고 꽃들은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다. 성우는 매주 그곳을 찾았다. 혼자 앉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기만 해도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았다. 복실이와 어머니와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잃어버렸던 마음과. 어느 날 지민이 작은 상자를 들고 찾아왔다.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지민은 손을 떨며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그땐 전해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건네야 할 때 같아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바느질로 꿰매진 천조각 하나, 복실이의 어릴 적 사진, 그리고 손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그는 천히 편지를 펼쳤다. 글씨는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한자 한자 따뜻했다. 성훈아, 이 편지를 네가 읽을 땐 나는 아마 그리운 곳에 가 있을 거야. 너를 탓하지 말아줘. 그날 내가 내린 건 내 선택이었고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었어. 복실이는 내가 너 대신 안아줬던 마음이야. 널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복실이를 통해 다시 배우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지. 넌 나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따뜻함을 다시 꺼내줄 누군가를 언젠간 만나게 될 거야. 성우는 편지를 가슴에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사람들이 오가는 버스 정류장 옆, 다 지난 오후 햇살 속에서 엄마, 나는 당신이 그날 나에게 미안했을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날 믿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날 밤 성우는 거실에 복실이의 사진을 올려놓고 작은 초를 켰다. 그리고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자장가를 작게 흥얼거리며 혼잣말로 이야기했다. 복실이가 떠나고 나니까 그 자리를 메우는 게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누군가를 안아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며칠 후 정류장 옆에는 새로운 작은 벤치가 놓였다. 동네 아이들이 이름을 지었다. 복실이의 자리. 그 자리에 앉으면 마치 따뜻한 등을 기대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처음 보는 소녀가 정류장 옆을 맴돌았다. 남루한 옷차림, 조심스런 눈빛. 성우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작게 말했다. 춥지? 따뜻한 거 마실래? 그 순간 복실이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은 언제나 말했다. 그냥 곁에 있어주면 돼. 정류장 옆 작은 벤치. 그곳엔 이제 매일 누군가가 앉는다.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행객들, 그리고 모두가 하나같이 이야기했다. 희한하게 그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조금 덜 외로워요. 성훈은 매일 아침마다 그 벤치 아래를 청소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복실이에게 어울릴 만한 꽃을 심었다. 어느 날엔 개나리가, 어느 날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며 조용히 반겨주었다. 그날도 성우는 정장 앞에서 새벽 첫 차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러다 다시 그 소녀를 보았다. 며칠 전 조심스럽게 음료를 받던 아이.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오래된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너 오늘도 학교 안 가니? 소녀는 작게 고개를 젓더니 정류장 뒤로 조용히 몸을 숨겼다. 성훈은 큰 소리로 부르지도 따라가지도 않았다. 그저 벤치 옆에 따뜻한 찐빵 하나를 올려두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남겼다. 너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복실이가 알려준 말. 며칠 후 찐빵은 사라졌고 메모 옆엔 작은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게 이야기 진짜예요? 성우는 미소 지었다. 드디어 대화가 시작된 것이었다. 호풍경. 그날 저녁 성우는 조심스럽게 복실이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소리, 버스가 멀어지는 소리, 그리고 복실이가 5회를 버텨냈던 그 풍경. 이야기가 끝날 무렵 소녀는 말했다. 저도 누군가 기다리려고요. 기다려보면 올지도 모르잖아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림은 그 자체로 누군가를 지키는 거니까. 누군가 기다리려고요. 그해 가을 마을 도서관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제목은 복실이의 자리. 작은 사진들, 아이들의 그림, 그리고 성훈이 손수 쓴 짧은 이야기들. 비 오는 날 정류장 옆에 앉은 한 마리의 개, 그리고 그녀가 가르쳐준 따뜻함.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어떤 이는 편지를 남겼고 어떤 이는 오래전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이야기를 적어도 갔다. 그날 전시회 마지막 날 성훈은 조용히 앉아 복실이 사진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다. 복실아, 네가 기다린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어. 그 마음들이 지금 누군가의 삶을 붙잡아주고 있어. 그때 그 익숙한 꼬리 흔들림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눈을 감고 그 따뜻함을 천천히 떠올렸다. 눈이 녹고 정류장 옆 벤치 주변엔 새싹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복실이 봄이 왔구나. 성우는 여느 날처럼 벤치 아래를 쓸고 작은 물통으로 새싹에 물을 줬다. 그날도 평소처럼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말했다. 여긴 진짜 따뜻한 자리야. 아, 강아지가 여기서 몇 년을 기다렸다며?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 강아지랑 진짜 가족이었대. 성우는 이제 매일 정류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봉사도 했다. 그리고 매주 한 번 그 벤치 옆에 새로운 이름표를 붙였다. 복실이와 엄마가 앉았던 자리, 그 작은 명패엔 수많은 이들의 사연이 쌓여갔다. 눈처럼 하얀 자다프라.
어느 날 오래 비어있던 마을집 한 채에 새 가족이 이사를 왔다. 엄마와 한 명의 딸, 그리고 품에 안긴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 눈처럼 하얀 털, 말라깽이 몸에 큰 눈망울. 강아지는 정류장 벤치를 보더니 조용히 다가가 한 바퀴 맴돌고 앉았다. 그 모습에 성운의 손이 멈췄다. 어디선가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성훈은 복실이의 사진 앞에 작은 접시 하나를 더 올려놓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복실아, 너처럼 누군가를 기다린 아이가 또 왔어. 혹시 다시 온 건 아니겠지? 그 말에 초가 바람 없이 흔들렸다. 며칠 뒤 그 아이가 성훈에게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이 강아지 이름이 없어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성훈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기다림이라고 불러보는 건 어때?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기다림? 응.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마지막 장면. 봄바람이 부는 정류장. 사람들이 웃으며 버스를 기다린다. 그 옆에 아이와 기다림이 함께 앉아 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성우는 작게 중얼거린다. 이제야 복실이의 기다림이 끝났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정류장 뒤편 작은 언덕에 올라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돌 앞에 꽃을 놓는다. 엄마, 이제 진짜로 다녀왔어요.